26. 키티는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다. 찰스, 당신이 날 버리면 난 죽어요. 이제 그녀는 거의 동정심에 호소해야 하는 지경까지 몰렸다. 진작에 이 말을 했어야 했다. 그녀 앞에 어떤 끔찍한 대안이 놓여 있는지 그가 깨닫는다면 그의 관대함과 정의감, 남자다움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오직 그녀의 위험에만 신경 쓰지 않을까. 그의 사랑스럽고 든든한 팔에 안기기만을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월트는 내가 메이탄푸에 가기를 바라요. 이런 거긴 콜레라가 창궐한 것 아닌가? 15년 만에 최악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는데 여자가 갈 곳이 못 되어 당신은 거기 가면 안 돼. 당신이 날 실망시키면 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요? 이해가 안 가는군. 선교사로 파견된 의사가 죽었고 그 자리를 월트가 맡을 거예요. 그는 내가 같이 가길 바라요. 언제? 지금 당장. 타운샌드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대고서 혼란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머리가 영 안 돌아가는 건가?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 분간을 못하겠군. 그가 당신이 같이 가길 바란다면 이혼 얘기는 뭐지? 월트는 내게 선택권을 줬어요. 내가 메이탄푸로 가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젠 알겠군. 타운샌드의 말투가 약간 변했다. 적절한 처사로군. 그렇지? 적절하다뇨? 글쎄, 월트에게 거기에 가는 건 시도할 만한 모험이야. 나한테 어울릴 만한 일은 아니지만 물론 그는 돌아오면 CMG 자기를 받겠지. 이 CMG 자기라고 하는 것은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문장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요, 찰스, 그녀가 고뇌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글쎄, 내 생각엔 그가 당신이 가길 바란다면 이 상황에서 당신이 뭐라 딱히 거절할 방법이 없지 않소. 죽으란 거죠. 죽으란 말과 꼭 같아요. 이런 제길 다 과장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가 당신을 데려갈 리 없지. 오히려 당신은 그보다 덜 위험해. 사실 조심하면 별 위험은 없어. 여기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지만 나는 멀쩡하기만 했다고. 제일 좋은 건 익히지 않은 음식은 생과일이든 샐러드든 무엇든 절대로 먹지 않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는 거지. 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긴 그는 말이 술술 쏟아져 나왔다. 풀이 죽어있던 그에게 생기가 돌았다. 그의 신바람까지 났다. 어쨌든 그가 적임자 아니요. 그는 세균에 관심이 많잖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나는요, 찰스,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고뇌라기보다 경악에 가까웠다. 남자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입장이 되는 것이요. 그의 시각에서 보면 말썽거리인 당신을 골치 아픈 상황 밖으로 몰아내고 싶은 거겠지. 그가 절대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어. 그는 나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었어. 오히려 아주 관대한 제안을 했지만 당신은 그걸 거절함으로써 그의 속을 박박 긁고 있구먼. 당신을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다면 그건 당신이 어느 정도 고려할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그곳에 데려간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오. 우린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졌고 지금은 멜로드라마를 쓸 때가 아니지. 아예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군요.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과 두려움이라니. 그녀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당신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 순 없어요. 나에 대해 사랑이나 동정심이 없다고 해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감정이란 걸 가져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나도 힘들어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당신 남편은 아주 관대하게 행동하고 있어. 당신이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기꺼이 당신을 용서할 거야. 그는 당신을 피난시키려는 거야. 이번 기회에 몇 달 동안 당신을 골치 아픈 상황 밖으로 데려가려는 거지. 메이탄푸가 휴양지라고 억지를 쓰거나 중국의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질급할 이유는 없어. 그러면 당신은 크게 실수하는 거야. 사실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만큼 순전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나는 믿어. 하지만 난 두려워요.
월트가 그 말을 꺼내는데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통에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근래에 자주 짓지 않았던 시무룩한 표정을 다시 한번 지었다. 키티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이 마른 눈으로 잠자코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내가 가길 바라요? 외통수산소 아닌가? 그런가요? 당신 남편이 이혼을 위해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걸 당신에게 말해둬야 공평하겠군.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에게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내 남편이 정말 소송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대체 왜 당신은 오금이 저리도록 나를 겁주는 거요? 그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날 실망시킬 걸 그는 알고 있었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외국어를 처음 공부할 때 글을 읽으면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다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단서를 제공하면서 말이 되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헝클어진 머리에 한 줄기 의심이 번쩍하고 스치며 그녀는 월터의 속셈을 어렴풋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번쩍거리는 번갯불 아래 어둡고 음울한 풍경이 보이다가 곧 다시 밤의 어둠 속으로 묻혀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떠올리며 부르르 몸을 들었다. 그는 당신의 꽁무니를 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박을 한 거예요. 찰스, 이상하리만큼 그는 당신을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나의 환상을 그토록 잔인하게 깨뜨려버리다니 그 사람다워요. 찰스는 앞에 놓인 앞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약간 얼굴을 찌푸린 채 시무룩하게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당신이 허영심이 많고 비겁하고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내 눈으로 그걸 확인하길 바랐던 거지. 그리고 당신이 다가오는 위험에 산토끼처럼 달아날 것도 알았던 거야.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철저하게 속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당신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화를 면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나를 희생시킬 인간이라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 나에게 모지말을 해서 당신이 만족스럽다면 난 불평할 권리가 없어. 여자들은 언제나 불공평하고 남자를 나쁘게만 보기 일쑤지.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오. 그녀는 그가 끼어드는 것을 무시했다. 나도 이제 그가 아는 것을 알겠어요. 당신이 냉정하고 무자비하다는 것도,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걸 표현 못할 정도로 이기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토끼만큼도 용기가 없다는 것도, 거짓말쟁이에다 허풍성이라는 것도, 비열하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비극적인 건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비극적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키티. 그녀는 쓰디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특유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어조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다. 당신은 바보야. 그녀가 말했다. 그는 기분이 상해서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몸을 뒤로 뺐다. 그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를 쳐다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이제 절기는 빛이 담겨 있었다. 내가 싫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요. 날 싫어하세요. 이제 난 아무래도 좋아요. 그녀는 장갑을 끼기 시작했다. 어쩌려고 그러지? 그가 물었다. 걱정 마요. 당신에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안전할 거예요. 일은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키티. 그의 깊은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과 관계된 모든 것이 나에게도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난 끔찍하게도 걱정된다고. 당신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할 작정이요? 난 그에게 같이 메이탄푸에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거예요. 당신이 동의한다면 그도 고집을 부리진 않겠지. 그렇게 말하는 그를 그녀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정말 무섭지 않겠소?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요. 당신이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콜레라 전염병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독특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는 거죠. 난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어. 그녀는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눈물이 다시 솟구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품속으로 몸을 던지고 그의 입술에 입 맞추고픈 저항하기 힘든 충동이 밀려왔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당신이 알고 싶다면 알려드리죠. 그녀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난 내 가슴 속에 죽음을 품고 두려움과 함께 가요. 윌트가 그의 어둡고 뒤틀린 마음 속에 무슨 속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포로 떨리는군요. 죽음이 진정한 해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제 한순간도 더 자제력을 발휘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의자에서 미쳐 일어나기 전에 재빨리 문 쪽으로 걸어가서 밖으로 나갔다. 타운샌드는 길고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브랜디 소다 생각이 간절했다. 27. 키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윌티는 집에 있었다. 그녀는 곧장 자기 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가 아래층 홀에서 하인 중 하나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욕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와 마주섰다. 당신과 함께 그곳으로 가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 잘 됐군. 언제까지 준비할까요? 내일 밤. 이런 허세가 어디서 솟아났을까 하는 의문이 그녀에게 들었다. 그의 무관심이 창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꽂혔다. 그러자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여름 용품 몇 개랑 덮개 하나면 될 것 같나요? 그렇죠? 그를 쳐다보자 그녀는 자신의 경박함이 그를 화나게 했음을 깨달았다. 당신 하녀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이미 말해두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올라갔다. 아주 창백한 얼굴로. 28. 어쨌든 그들은 목적지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가마에 앉은 채 끝없이 펼쳐진 논평원의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가 흘러가고 또 하루가 흘러갔다. 그들은 새벽에 출발해 길가 여관에서 한낮에 열기를 피하다가 다시 출발해 미리 정해둔 마을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밤을 보내곤 했다. 키티의 가마가 맨 앞에 서고 윌트가 그를 뒤따랐고 그 뒤에는 그들의 침구와 식량과 물품을 진 짐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시골 풍경이 눈앞을 지나갔지만 키티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었고 이따금씩 짐꾼들 중 하나가 던지는 말이나 그들의 투박한 노래 한 소절이 정적을 깨뜨리곤 했다. 그녀는 갈갈이 찢겨진 가슴을 안고 찰스의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가슴 아픈 장면들을 낱낱이 되새겨보았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한 말과 그녀가 그에게 한 말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의 대화가 얼마나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는지 깨닫고는 낙담하고 말았다. 그녀는 하고픈 말을 하지 못했고 의도했던 대로 대화를 이끌지도 못했다. 그에게 그녀의 한없는 사랑과 가슴 속의 열정, 그녀의 무기력함을 납득시켰다면 그녀를 이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내팽개칠 만큼 그가 그토록 비인간적으로 행동할 순 없었을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너무나 확인한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이 그때 그녀가 펑펑 눈물을 쏟지 못한 채 멍하기만 했던 이유였다.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서럽게 울고 또 울었다. 밤이면 여관의 턱실에 남편과 같이 묵었다. 그녀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진 곳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윌트를 의식하면서 그녀는 조그만 소리도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베개 속으로 이를 앙다물었다. 하지만 낮 시간에는 가마의 휘장이 방패막이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자신을 풀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목청껏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수 있을까?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왜 찰스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녀의 잘못일 거라는 추측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들은 언제나 잘 지냈고 함께 있을 땐 웃음이 끊이질 않아서 그들은 연인일 뿐 아니라 좋은 친구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믿고 그를 경멸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윌트가 그녀를 단죄하기 위해 메이탄 풀로 데려가는 것이라면 그건 그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 아무래도 좋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27살의 생을 마감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 29. 서쪽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기선 위에서 윌트는 줄곧 책을 읽고 있었지만 식사 시간에는 대화를 좀 하려고 시도했다. 윌트는 그녀가 여행길에 우연히 동행하게 된 낯선 사람인 양 무관심한 것들을 화제 삼아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퀴트는 그가 예의를 차리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 사이에 거대한 강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윌트는 그녀가 자기를 따라 위험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그녀를 찰스에게 보내 찰스가 얼마나 무심하고 비겁하며 이기적인지 직접 확인하게 했다는 생각을 그녀가 언뜻 떠올리고 찰스에게 말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의 냉소적인 유머 감각과도 잘 어울리는 속임수였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서 그녀가 돌아오기 전 하녀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녀 자신뿐 아니라 그녀의 애인을 향한 경멸의 빛을 보았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타운샌드 입장이라면 아무튼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녀의 소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했을 것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했으리라.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무지에서 깨어났다는데도 왜 그는 그녀가 심히 두려움에 떨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그토록 위험한 일을 강요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그녀는 그가 단지 그녀를 상대로 장난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막상 그들이 실제로 출발할 때도 아니 그 후에 그들이 강을 벗어나 국토를 횡단하는 길을 떠나기 위해 가마에 오를 때까지도 그가 특유의 작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녀는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만 같았다. 그의 속셈이 무엇인지 그녀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죽기를 바라다니 그가 그럴 리 없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사랑했다.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지금 그가 보여줬던 수많은 애정 표현이 그녀에게 새록새록 다가왔다. 프랑스식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의 하루 날씨가 좋고 나쁘면 전적으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불가능했다.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고 사랑을 멈출 수 있을까? 그녀는 찰스가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만큼 월트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찰스의 정체가 다 드러난 지금도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찰스에게서 다른 희망이라도 발견한다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그의 품으로 달려가기 위해 아낄 것이 없었다. 그가 그녀를 희생시켰고 그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해도 그가 아무리 무심하고 못되게 굴었다 해도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처음에 그녀는 참고 때를 기다리면 머지않아 윌트가 그녀를 용서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장악한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이대로 끝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랑의 갈증은 아무리 채워도 해소되지 않는 법이다. 그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는 약자이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녀도 확신이 서질 않았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여관의 꼿꼿한 등받이의 블랙우드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그의 얼굴에 내풍 램프의 불빛이 어른거리는 모습을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 묻혀 자신의 잠자리로 꾸며질 침상 요 위에 누워 있었다. 반듯하고 평범한 그의 이목구비는 그의 얼굴에 매우 매몰찬 인상을 주었다. 이들이 때때로 그토록 달콤한 미소를 주고받은 사이였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는 그녀를 수천 킬로미터 밖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조용히 책만 읽었다. 그는 간간히 책장을 넘겼고 그의 시선이 규칙적으로 행간을 왔다 갔다 움직였다. 그는 전혀 그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식탁이 차려지고 음식이 들어오면 그는 책을 옆으로 치우고 괄호 속의 설명입니다. 그의 얼굴에 비친 불빛이 얼마나 그의 표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옆으로 치우고 그녀를 흘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일렁이는 역겨운 표정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렇다. 그것은 그녀를 소스라치게 만들었다.
그의 사랑이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렸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가 정말로 그녀의 죽음을 계획했단 말인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건 미친 사람의 행동이었다. 윌트가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이상한 작은 전율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30. 갑자기 오랫동안 잠자코 있던 그녀의 짐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들 중 하나가 몸을 돌려 그녀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냈다. 그의 몸짓으로 보아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자 언덕 꼭대기에 아치 모양의 문이 하나 보였다. 이제까지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저명한 학자나 열렬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강에서 내린 후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지나쳐왔다. 하지만 이것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를 배경으로 유달리 환상적으로 보였고 그녀가 이제까지 본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의미심장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어렴풋이 감지한 위압감이었다. 아니면 모멸감이었을까? 그녀는 도중에 대나무 숲을 지나왔는데 나무들이 마치 그녀를 붙잡으려는 듯 이상하게 길 위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자라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여름날 저녁이었지만 좁고 길쭉한 초록색 나뭇잎들이 미시하게 떨렸다. 누군가 나무 뒤에 숨어서 지나가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제 그들은 논이 끝나는 언덕의 발치에 도달했다. 짐꾼들이 휘청거리며 성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언덕에는 초록색의 작은 봉분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어서 조수가 밀려나간 후의 바닷가 모래처럼 땅이 울룩불룩했다. 그녀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도착했다가 떠날 때마다 이런 장소를 지나쳐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곳은 무덤터였다. 왜 짐꾼들이 그녀에게 언덕 정상에 서 있는 아치문을 가리켰는지 알만했다. 그들은 여정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이다. 그들은 아치문을 통과했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한쪽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로 바꾸며 했다. 그들 중 하나가 땀이 흥건한 얼굴을 더러운 수건으로 닦았다. 길이 아래로 구불구불 계속되는 더 가운데 길 양편으로 지저분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갑자기 가마꾼들이 흥분해서 뭐라 짓거리며 펄쩍 물러나 벽 쪽으로 붙는 바람에 그녀의 가마가 흔들렸다. 순간 그녀는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알았다. 그들이 거기서 잡담을 나누는 동안 4명의 농부들이 말없이 관을 짊어진 채 재빨리 길을 지나갔다. 칠을 하지 않고 갓베어낸 나무로 만든 새 관이 밀려오는 어둠 속에서 허옇게 빛났다. 키티는 심장이 가슴 속에서 공포로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관은 지나가고 없었지만 가마꾼들은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길을 계속할 의지를 끌어모을 수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고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이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몇 분을 더 걸어가다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가마가 땅에 내려졌다.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31. 방갈로로 된 집이었다. 키티가 거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앉아있는 동안 짐꾼들이 짐을 하나씩 여기저기에 들어놓았다. 윌트는 마당에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키티는 너무나 피곤했다. 그때 낯선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너무 무리를 한 터라 낯선 사람을 만나기엔 신경이 날카로웠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천장이 낮은 긴 방에 빛이라고는 희미한 등불빛이 전부였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워딩턴입니다. 저는 행정부관입니다. 아, 그 세관은 저도 알아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녀는 그가 왜소하고 마른 남자이며 그녀보다 키가 크지 않고 대머리에 얼굴이 작고 수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전 언덕 밑에 삽니다만 부인께서는 제 집을 못 보셨을 것 같아 이렇게 왔습니다. 부군과 부인께서 제 집에서 식사를 하시기엔 녹초가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식사를 여기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저를 초대한 셈이지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요.
요리사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왓슨의 하인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왓슨이라면 여기 있던 선교사 말인가요? 네, 아주 좋은 친구였죠. 원하신다면 내일 그의 무덤을 보여드리죠. 친절하시군요. 키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윌트가 들어왔다. 워딩턴은 키티를 보러 오기 전에 그에게 자신을 소개한 모양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막 부인께 제가 여러분과 식사를 같이 할 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왓슨이 죽은 후로 수녀들 외에는 마땅한 이야기 상대가 없었던 데다가 제 프랑스 말은 신통치 못해서요. 게다가 그들과는 화제거리도 한정돼 있으니까요. 지금 막 하인에게 마실 거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윌트가 말했다. 하인이 위스키 소다를 가져왔고 워딩턴이 그것을 마음껏 들이키는 것을 키티는 지켜보았다. 말하는 태도나 툭하면 끌끌거리는 모양새로 보아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얼큰하게 취한 상태였던 것 같았다. 잘 오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윌티를 향해 말했다. 여기 일이 당신에겐 제격이지요.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나가니까요. 태수는 우왕좌왕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유대령도 병사들이 약탈을 일삼지 못하도록 통솔을 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만간 무슨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침대에서 살해당할 겁니다. 저는 수녀들을 떠나라고 말했지만 물론 그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모두 순교자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젠장. 그가 덤덤하게 말을 하는 데다가 말투에 웃음기마저 묻어나서 그의 말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당신은 왜 안 떠났습니까? 밀트가 물었다. 글쎄요. 제 부하들 절반이나 잃었고 나머지도 몸져 누워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수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백신은 맞았습니까? 네, 왓슨이 해줬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백신을 맞고서도 별로 효과를 못 봤지요. 불쌍한 친구 같으니. 그러고는 살짝 찌푸린 자꾸 우스운 얼굴로 키티에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미리 조심만 하신다면 별 위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유와 물은 끓여서 드시고 생과일이나 익히지 않은 채소는 먹지 마세요. 혹시 축음기 음반 가져오신 것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쉽군요. 가져오시길 바랐는데 오랫동안 색을 듣지 못해놔서요. 제가 가진 것들은 실정이 나버렸습니다. 하인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오늘 밤은 성장을 하지 않으시겠죠? 워딩턴이 물었다. 제 하인이 지난주에 죽었는데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는 멍청해 나왔어요. 그래서 전 오늘 저녁은 성장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모자를 벗고 오겠어요? 키티가 말했다. 그녀의 방은 그들이 앉아있던 방 옆이었다. 가구가 거의 없는 방에서 하녀 하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옆에 놓인 등불빛에 의지해서 키티의 물건을 풀고 있었다. 32. 식당은 작았는데 그나마 공간의 대부분을 커다란 식탁이 차지하고 있었다. 성경의 장면을 묘사한 판화와 장식된 성경 구절이 벽에 붙어 있었다. 워딩턴이 설명했다. 선교사들의 식탁은 늘 큼지막하답니다. 1년 남짓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결혼할 때부터 아예 큰 식탁을 사야 꼬마들에게 돌아갈 자리가 충분하죠.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파라핀 등불빛에 키티는 워딩턴을 찬찬히 뜯어볼 수 있었다. 벗겨진 머리 때문에 자칫 젊지 않다고 생각되기 쉬웠지만 이제 보니 40에 훨씬 못 미쳐 보였다. 그의 얼굴은 높고 둥근 이마 아래 팽팽하고 혈색이 좋았다. 원숭이처럼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그렇다고 매력이 전혀 없는 추한 얼굴은 아니었다. 그의 이목구비, 그의 코와 입은 크기가 애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눈도 작았지만 아주 밝고 파랬으며 눈썹은 옅은 색깔에 숱이 얼마 없었다. 웃기게 생긴 애 늙은이 같은 인상이었다. 그는 마음껏 술을 들이켰고 식사가 진행될수록 그가 맨정신이 아니라는 것이 역력했다. 하지만 잠든 목동의 술 부대를 훔친 사티로스,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반인반수입니다. 이 사티로스처럼 그는 취중에도 시비를 걸지 않고 쾌활했다. 워딩턴 홍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은 경마 때문에 홍콩에 갔다면서 경주마들과 마주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타운샌드는 어떻게 지냅니까? 총독부 총리가 될 것 같습니까? 베랑간 그가 물었다.
키티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안 될 이유가 없지요. 그가 대답했다. 술을 취할 타입이긴 합니다만. 그를 아시오? 윌티가 물었다. 네, 매우 잘 알죠. 전에 한번 고국에서 나올 때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징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그들과 아주 가까운 그곳에 공포에 휩싸인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죽음이 갑작스럽고 무자비하게 꾸불꾸불한 거리 곳곳을 덮쳤던 것이다. 하지만 워딩턴은 런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극장 얘기를 했는데 현재 무대에 오른 작품들이 무엇인지 훤히 꿰뚫고 있었고 지난번 휴가 때 고국에서 봤던 연극들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코미디언의 저급한 유머를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가 뮤지컬 코미디에 등장한 주인공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토해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중 하나가 인기 절정의 유명 여배우와 결혼했다는 걸 자랑할 수 있어서 기쁜 모양이었다. 그는 그 여배우와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그에게 자기 사진을 주었다고 했다. 그들이 세관 사무소를 방문해서 그와 함께 식사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을 터였다. 월트는 그의 손님을 향해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을 던질 뿐 그로 인해 조금도 즐겁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키티가 잘 아는 얘기거리도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예의상의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에만 그쳤다. 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라니 키티는 정체불명의 두려움에 휩싸였다. 출입이 통제된 도시 건너편 죽은 선교사의 집에서 그들은 세상과 한없이 동떨어진 것만 같았다. 세 명의 외로운 인간들, 그들은 서로에게 이방인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만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자러 가야겠어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잠자리에 드셔야겠군요. 우린 내일 아침 일찍부터 나가봐야 합니다. 워딩턴이 대답했다. 그는 키티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비틀거리지는 않았지만 눈만은 어느 때보다 반짝거렸다. 그가 윌트에게 말했다.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테스와 유대령을 만나보신 후 수녀원에 가보도록 하죠. 선생이야말로 여기 적임자이십니다. 33. 이상한 꿈들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가마를 탄 것 같았고 가마꾼들이 일정하지 않은 보폭으로 성큼성큼 걷는 통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크고 어두욱한 도시들로 들어가자 호기심 어린 눈의 군중들이 그녀에게 우르르 몰려들었다. 좁고 구불거리는 거리, 이상한 물품들을 파는 노점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멈춰 섰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동작을 멈추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아치 모양의 기념문에 도착했는데 환상적으로 아름답던 형체가 갑자기 흉측한 괴물체처럼 변했다. 마치 힌두교 신의 움직이는 팔들처럼 윤곽선이 자유자재로 변했다. 그녀가 그 밑을 통과할 때 비웃는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때 찰스 타운샌드가 그녀 앞으로 다가와 그녀를 팔로 끌어안고 가마에서 그녀를 안아내리고는 모든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녀를 그런 식으로 대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그녀는 그가 입술에 키스하는 걸 느끼며 기쁨에 흐느끼면서 왜 그렇게 잔인했냐고 물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거친 목소리의 외침이 터져나와 그들을 갈라놓았다. 푸른 누더기를 걸친 짐꾼들이 관을 쥐고 조용히 그들 사이를 뚫고 서둘러 지나갔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방갈로는 경사가 급한 언덕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창문 밖 아래쪽으로 좁은 강과 강 건너편에 그 도시가 보였다. 동이 트오는 새벽, 강에서 허옇게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 고래떼처럼 옹기종기 붙어 모여있는 새대박이들이 보였다. 수백 척은 좋게 되는 배들이 아련한 여명 속에 고요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자아내서 배의 선원들이 이 단체로 주문에 걸려 누워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잠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상하고 끔찍한 것에 의해 정적과 침묵 속에 빠진 것 같았다. 새벽 이슬이 내리고 있었다. 물안개 속으로 태양의 손길이 미치자 죽어가는 별 표면에 피어오르는 눈의 망령처럼 안개가 하얗게 빛났다. 강 위에 드리운 빛에 줄지어 선 배들과 울창한 숲을 이룬 돛대들이
힘이 하나마 구분되었지만 앞쪽으로 사람의 시선을 허락치 않는 반짝거리는 장막이 쳐져 있었다. 갑자기 그 하얀 구름 속에서 높고 견고하며 당당한 성체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태양이 발견의 대가다운 솜씨로 세상의 모습을 공개한 것 같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법의 지팡이가 한번 깠다가는 순간에 벼랑간 허공에서 등장한 것 같았다. 강을 굽어보며 우뚝 선 요새, 잔인하고 야만적인 종족의 본거지. 하지만 그것을 세운 마법사가 다시 한번 재빨리 손을 쓰자 형형색색의 장막이 성체의 꼭대기에 걸쳐졌다. 그때 노란 햇빛이 안개를 뚫고 여기저기 광대한 손길을 뻗쳤고 초록색과 노란색 지붕들의 군락이 보였다. 그것은 거대했지만 어떤 유형이나 질서가 없었다. 질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헤아릴 수는 없으리라. 그리고 종잡을 수 없고 방대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풍부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요새도 아니요 사원도 아닌 인간의 출입을 허용치 않는 신들의 황제가 세운 마법의 궁전이었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졌다고 하기엔 너무나 몽환적이고 환상적이며 비물질적이었다. 마치 꿈결처럼. 눈물이 키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을 약간 벌리고 숨을 멈춘 채 손으로 가슴과 입을 감싸쥐고서 앞을 응시했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 보기는 처음이었고 마치 몸을 허물처럼 발치에 벗어던지고 순수한 영혼이 된 것만 같았다. 아름다움이 다가왔다. 그녀는 신자가 신을 받아들이며 먹는 면병, 이 면병은 로마 가톨릭 미사 때 쓰는 과자를 말합니다. 면병처럼 그것을 받아 먹었다. 34. 윌트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돌아와 고작 30분을 머물렀을 뿐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키티는 하루 종일 거의 혼자 지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그녀는 방갈로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너무 더워서 열린 창가의 긴 의자에 누워 책을 읽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한낮의 땡볕이 신비로움을 앗아간 마법의 궁전은 도시의 성벽 위에 세워진 울긋불긋하고 흐름한 사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극치의 황홀경 속에 목격했던 그곳이 절대 평범한 곳이 될 수는 없었다. 새벽녘이나 황혼 무렵에 때때로 그리고 밤에 또다시 그녀는 그날의 아름다움을 비스하게나마 포착할 수 있었다. 견고한 성체처럼 보였던 것은 도시의 성곽이었는데 그 거대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성벽의 총안 너머에 역병의 무시무시한 소나기에서 신음하는 도시가 쓰러져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물어볼 때마다 관로석의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가 물어볼 때마다 비웃음이 섞인 냉담함으로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윌티에게서가 아니라 위링턴과 하녀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랬다. 하루에도 100명은 좋게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한번 병마에게 덜미가 잡히면 회복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벌어진 사원들로부터 신상들이 거리로 옮겨져 나왔다. 그것들 앞에 제물이 바쳐지고 제사가 올려졌지만 그렇다고 역병을 잠재우지 못했다. 사람들이 어찌나 빨리 죽어나가든지 시체를 다 묻기도 벅찰 지경이었다. 어떤 젊은 전 가족이 몰살당해서 아무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다. 그나마 도시가 폭동이나 방화에 휘말리지 않는 것은 군대를 통솔하는 장교가 노련한 사람이어서 순전히 그의 결단력 덕분이었다. 그는 아무도 시체를 묻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병사들에게 뒤처리를 시켰고 역병이 발생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병사가 있으면 직접 총살했다. 가끔 키티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곤 했다.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건 말뿐이지 않은가?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도망을 칠까 하는 정신나간 계획까지 면밀히 따져보았다. 도망치자, 그냥 도망치는 거야. 그녀는 즉각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혼자다. 혼자 떠나면 된다. 몸을 걸친 옷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안전한 곳이면 어디든 좋았다. 그녀는 워딩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홍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그의 자비에 의탁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혹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무서워 죽겠다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가 아무리 그녀를 미워한들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인간적인 감정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하지만 불가능했다. 그녀가 간다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머니한테는 갈 수 없었다. 단순히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결혼시켜 치워버린 것만 봐도 그녀를 쫓아낼 게 자명했다. 게다가 그녀 자신이 어머니에게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찰스에게 가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난다면 그가 무엇라고 할지 뻔했다. 그의 시무룩한 표정과 매력적인 눈 뒤에 감추어진 매서움, 그 가혹함, 그에게서 듣기 좋은 말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에게 받은 모욕을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아까울 것이 없었다. 때때로 그녀는 윌트가 이혼 소송을 하도록 놔두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고 화가 불쑥 치밀었다. 찰스를 파멸시킬 수만 있다면 그녀 자신도 기꺼이 파멸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그녀에게 한 말들이 떠오르자 그녀는 얼굴을 왈칵 붉히고 말았다. 35. 처음으로 워딩턴과 단둘이 있게 되자 키티는 화제를 찰스에게로 돌렸다. 워딩턴은 그들이 도착한 날 저녁에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찰스가 그녀의 남편과 구면인 사이 이상은 아닌 것처럼 꾸몄다. 워딩턴이 말했다. 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루한 친구라고 늘 생각하죠. 후하지 못한 분이군요. 키티가 알만하다는 듯 밝게 농담조로 대답했다. 그는 홍콩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압니다. 그게 거의 소환이랍니다. 그는 인기의 속성을 이용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그가 만나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구는 재주가 있으니까요. 언제나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 기꺼이 해주고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분명 매력적인 특성이군요. 매력? 그 매력이란 놈은 결국 성가신 존재로 변하고 말죠. 별로 재미는 없지만 조금은 진실한 사람을 대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전 찰스 타운샌드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가면을 벗은 그를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전 대단한 인사도 못되고 그저 세관의 하급 관리에 불과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는 이 세상에 자신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손톱만큼도 신경을 쓰는 위인이 아닙니다. 키티는 의자에 편안히 몸을 기댄 채 웃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빙빙 돌렸다. 물론 그는 성공할 겁니다. 모든 연주를 꿰차고 있으니까요.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각하라고 부르며 그가 방에 들어오면 일었을 때가 오리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성공할 사람으로 여겨요. 그가 유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죠. 유능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는 아주 아둔한 남자입니다. 그는 일을 단숨에 해치우고 순전히 자신이 총명함으로 그것을 해냈다는 인상을 준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단지 그는 유라시아인 점원처럼 근면한 것뿐입니다. 그럼 그가 그토록 똑똑하다는 명성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세상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게 마련이고 어느 정도 높은 지위의 사람이 우쭐거리지 않고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다고 말해준다면 10중 8구 그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물론 그의 아내가 있죠. 능력 있는 여자랍니다. 그녀는 지각 있는 여자이고 그녀의 충고는 언제나 새겨들을 가치가 있죠. 찰스 타운샌드가 그녀에게 의지하고 사는 한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일이 없이 안전할 겁니다. 그게 정부 기관에서 성공하는 남자의 필수 요건이죠. 똑똑한 사람은 필요치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생각이 있고 생각은 문제를 일으키죠. 매력 있고 소환이 있지만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그런 남자를 원하죠. 오, 맞습니다. 찰스 타운샌드는 정상까지 올라갈 겁니다. 왜 그를 싫어하시나요? 그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키티가 미소를 지었다. 저는 구식 남자라서 잘 자란 여자가 좋습니다. 그녀가 잘 자란 만큼 옷도 잘 차려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옷을 잘못 입었나요? 몰랐군요. 그들이 서로에게 충실한 부부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키티가 속눈썹 사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에게 점수를 주고 싶군요. 그게 그가 가진 가장 훌륭한 점일 겁니다.
냉정한 칭찬이네요. 그는 소소하게 바람을 피우지만 심각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너무 교활해서 곤란한 지경까지 몰고 가진 않죠. 게다가 그는 열정적인 남자도 아니랍니다. 그는 허영심이 많을 뿐이죠. 그는 찬사를 좋아합니다. 그는 이제 뚱뚱한 40대가 되었고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식민지에 왔을 때만 해도 대단한 미남이었죠. 그의 아내가 그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농담하는 것을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죠. 오, 그렇죠. 그리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찰스에게 빠진 불쌍한 여자들과 친구라도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그 여자들이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빠진 여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싸구려 같은지 썩 자랑할 만한 일은 못 된다나요? 36. 워딩턴이 가고 나서 키티는 그가 거침없이 한 말들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듣기에 썩 유쾌한 말들이 아니어서 그녀는 신경 쓰지 말자고 애써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땅을 치고 싶었다. 찰스가 멍청하고 허영심이 많으며 칭찬에 목말라 한다는 것은 그녀가 봐도 분명했고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 일화들을 늘어놓을 때 그에게서 번뜩였던 자기 만족감이 떠올랐다. 그는 저급한 술수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런 남자에게 그토록 열과 성의를 다해 마음을 바쳤다니 자신이 한심스럽기 그지없었다. 단지 그가 멋진 눈과 훌륭한 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라리 그를 경멸하면 좋으련만 그를 미워하는 순간만큼은 한때 그를 사랑했던 느낌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대했던 그의 태도가 그녀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윌턴은 늘 그에게 혐오감을 품고 있었다. 아, 그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만 있다면. 그의 아내는 내가 그에게 품었던 연정을 두고 그를 놀리겠지? 도로시는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서 그녀를 싸구려 취급할 것이다. 키티는 비식 웃음이 나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딸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걸 알면 얼마나 펄펄 뛰겠는가. 하지만 밤이 되자 그녀는 또다시 그의 꿈을 꾸었다.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는 그의 팔과 입술에 와닿는 그의 키스에서 뜨거운 열정을 느꼈다. 그가 뚱뚱하고 40살이면 어떤가? 그녀는 부드러운 애정을 음미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너무나 순순히 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천진한 허영심 때문에 그가 더욱 사랑스럽고 불쌍했다. 그리고 그를 감싸주고 싶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엇이 그토록 비통하기에 자면서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37. 키티는 매일 위딩턴을 만났다. 위딩턴이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언덕을 어슬렁거리며 올라와 폐인 부부의 방갈로를 찾았던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자 다른 상황에서라면 1년은 좋게 걸려 생겼을 친밀감이 그들 사이에 싹 텄다. 한 번은 키티가 그가 없으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할 거라고 말하자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현실의 땅 위에 조용하고도 평화롭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부인과 내가 유일합니다. 수녀들은 하늘 위를 걷고 당신 남편은 암흑 속을 걷죠. 그녀는 너틀 웃음을 터뜨렸지만 한편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명랑하고 작고 푸른 눈이 온화하지만 복잡한 시선으로 그녀의 얼굴을 탐색했다. 그가 얼마나 예리한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와 월터의 관계가 그의 냉소적인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리둥절해하는 그를 보니 그녀는 은근히 재미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좋았고 그가 그녀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재치 있는 것도 명석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물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표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재주가 있어서 대머리 아래 드러난 그의 우습고 소년 같은 얼굴이 웃음으로 일그러질 때면 가끔 그의 말이 배꼽 빠지게 웃긴다고 생각되곤 했다. 그는 오랫동안 외진 항구에서 살아왔고 어떨 때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피부색의 사람이 전혀 없었던 터라 기묘한 자유로움이 그의 성품 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에게서는 변덕과 괴파감이 넘쳐났고 그의 솔직함은 신선했다. 그는 삶을 철저히 농담의 정신으로 관조하는 것 같았고 홍콩 식민지에 대한 그의 비판은 신랄했다. 게다가
메이탄푸의 중국 관리들과 심지어 도시를 학살하고 있는 콜레라를 놓고도 웃음을 터뜨렸다. 비극적인 이야기나 영웅담도 살짝 비틀어 놓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중국에 살면서 그가 겪은 갖은 우여곡절은 세상이 아주 괴상하고 기괴하며 우스꽝스러운 요지경 속이라는 결론에나 걸맞는 것이었다. 그는 중국학을 날뛰는 산토끼처럼 미친 학문이라고 욕하며 자신이 중국어 학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중국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그는 글은 거의 읽지 못했지만 일상 대화 속에서 말을 배웠다. 그래서 가끔 키티에게 중국 소설이나 중국 역사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다소 우쭐대는 농담조로 말하긴 했지만 그것들은 꽤나 재미있고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그는 유럽인들이 야만인이고 그들의 삶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중국인의 시각을 무의식적으로 차용한 듯 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어리석음 속에서 진실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중국에서나 통할 법한 생각이었다. 한번 눈여겨볼 가치가 있는 생각이었다. 키티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라면 퇴폐적이고 더럽고 입에 담기도 싫은 족속이라는 말 빼고는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마차 커튼의 한쪽 끝이 잠시 들어 올려진 틈새로 꿈에서도 본 적 없는 다채롭고 장대한 세상을 언뜻 본 것만 같았다. 그는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술을 마셨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생각 안 하세요? 키티가 그에게 대담한 질문을 던졌다. 제 삶의 커다란 기쁨인걸요. 게다가 콜레라를 몰아내 준답니다. 그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보통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술 기운을 잘 다스렸다. 술로 기분이 고무되었지만 그렇다고 주사를 부리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윌트가 그에게 저녁을 함께 들자고 청했다. 그때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이 스프와 생선을 먹은 후 하인이 닭고기를 곁들인 야채 샐러드를 그녀에게 내왔다. 하나님 맙소사, 그거 먹지 마세요. 키티가 먹는 걸 보더니 워딩턴이 소리쳤다. 우린 이걸 매일 밤 먹는걸요? 아내가 좋아합니다. 윌트가 말했다. 같은 음식이 워딩턴에게도 건네졌지만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감사합니다만 전 자살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윌트가 음울하게 미소를 짓더니 먹기 시작했다. 워딩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상하리만치 과묵해져서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돌아갔다. 그들이 매일 밤 샐러드를 먹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날로부터 이틀 후 중국인 특유의 대범함을 자랑하는 요리사가 만들어내온 샐러드를 키티는 아무 생각 없이 맛보았다. 윌트가 얼른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걸 먹으면 안 돼. 이런 걸 가져오다니 미쳤나 보군. 왜 안 돼요? 키티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위험하단 말이요. 이건 미친 짓이야. 자살행위라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키티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 자신을 사로잡는 게 허세와 거리가 멀다는 걸 그녀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비웃는 눈으로 윌트를 바라보았다. 약간 창백해지는 것 같더니 그도 자기 몫으로 나온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 그들에게서 싫다는 말이 없자 요리사는 샐러드를 매일 내놓았고 그들은 매일 죽음을 유혹하면서 그것을 먹었다. 그렇게 위험과 힘겨루기를 하자니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질병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그것을 먹는 키티의 마음속에는 윌트에게 복수하겠다는 악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절망적인 두려움을 비웃는 조롱이 도사리고 있었다. 38. 다음 날 오후 워딩턴이 방갈로로 찾아와서 잠시 앉아 있다가 함께 산책을 나가지 않겠냐고 키티에게 물었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한 이후 거주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의 제안이 반가웠다. 유감스럽게도 산책할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덕 꼭대기로 가보도록 하죠. 오, 좋아요. 아침은 있는 곳이로군요. 테라스에서 가끔 보곤 해요. 하인 하나가 육중한 대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길로 걸어 나갔다. 그들이 몇 미터 못 나갔을 때 키티는 깜짝 놀라 워딩턴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다. 봐요. 무슨 일이죠? 거주지를 둘러싼 벽 밑쪽에 어떤 남자가 두 다리를 쭉 뻗고 팔로 얼굴을 감싸진 채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있었다. 그는 여기저기 기운 푸른색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를 산발한 중국인 거지였다. 죽은 것처럼 보이네요. 키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죽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좋겠군요. 저 사람은 돌아와서 제가 치우라고 지시하죠. 하지만 키티는 몸이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 꼼짝할 수 없었다. 전에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얼른 익숙해지는 게 좋겠군요. 이 재미있는 지역을 미처 벗어나기 전에 같은 장면을 많이 보게 될 테니까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팔에 끼었다. 그들은 잠시 잠자코 걸었다. 콜레라로 죽은 건가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올라가 아침문에 도달했다. 문양이 풍부하게 아로새겨진 문이었다. 주변의 시골 풍경 속에서 마천루처럼 보란듯이 서 있는 그 모습이 환상적이면서도 역설적이었다. 그들은 넓은 평원을 마주하고 받침대 위에 앉았다. 언덕은 죽은 자의 작은 녹색 봉분들로 빽빽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무덤들이 일정한 선을 이루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흩어진 모양이 망자들이 땅 위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것만 같은 인상을 주었다. 초록의 논 사이를 꾸불꾸불 뻗어나간 좁은 길이 보였다. 소년 하나가 물소의 목 위에 타고 앉아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쓴 농부 셋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한낮의 열기가 한풀 꺾인 시간, 그곳에 앉아서 저녁의 산들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상쾌했다. 전원의 장대함이 상처로 얼룩진 가슴에 평온한 내수의 느낌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키티는 머릿속에서 죽은 거지를 몰아낼 수 없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위스키를 마시며 웃고 떠들 수 있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워딩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다가 그의 손을 그녀의 팔에 얹었다. 아시겠지만 여긴 여자들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떠나시는 게 어때요? 그가 음울하게 말했다. 그녀는 기다란 속눈썹 사이로 그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다. 아내의 자리는 남편의 옆자리라는 통념을 따라야 했어요. 당신이 페인 박사와 함께 온다는 전보를 받았을 때 전 깜짝 놀랐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호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수 있겠다고 납득했죠. 그리고 아파서 입원한 병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병상 생활을 상징하는 딱딱한 얼굴의 그렇고 그런 여자들 중 하나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방갈로에 가서 당신이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놀라서 기겁했다니까요. 당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더군요. 아흐레나 여행한 제게서 최상의 모습을 기대하셔서는 안 되죠. 연약하고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절망적이고 불행해 보입니다. 키티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붉혔지만 유쾌하게 들릴 만한 웃음을 터뜨릴 수는 있었다. 제 행동이 거슬렸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불행해 보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12살 이후로 제 코가 지나치게 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은밀한 슬픔을 간직한 것이 긴 코를 무마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태도죠. 덕분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워딩턴의 파랗게 반짝이는 눈이 키티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믿는 척을 하기만 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당신이 결혼을 늦게 하셨다고 하기에 당신과 당신 남편이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당신이 여기에 오길 그가 원했다니 믿기지 않지만 아마도 당신이 뒤에 남아있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거겠죠. 그럴싸한 설명이군요.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네, 하지만 맞는 설명은 아니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녀는 그의 날카로움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거침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그녀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은 욕망을 누를 길이 없었다. 당신이 남편을 사랑한다고는 잠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를 미워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확실히 그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잠시 그녀는 딴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가 한 말에 그녀가 동조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제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드네요. 그녀가 차갑게 비꼬며 말했다. 전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머리와 인격을 갖추었죠. 그리고 그건 매우 비범한 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터놓고 지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당신이 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이 단 하나 존재한다면 그건 그가 될 겁니다. 그는 병자들을 돌보고 도시를 청소하며 식수를 정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령을 손아귀에 넣었고 대령을 움직여 군대를 좌지우지합니다. 심지어 태수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그 늙은이가 어떤 조치든 취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수녀원의 수녀들은 그를 신뢰합니다. 그들에게 그는 영웅입니다. 그래요? 이게 모두 그의 공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세균학자입니다. 굳이 여기에 올 필요가 없었죠. 죽어가는 중국인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왓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였지만 그에게 사람들이 기독교도냐 불교 신자냐 유교 신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었죠. 하지만 당신 남편은 수백 수천 명씩 죽어가는 중국인들이 걱정돼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관심 때문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여기 왔죠? 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같이 온 것도 흥미롭습니다. 저는 가끔 당신이 혼자일 때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합니다. 나와 같이 있을 때 당신은 연기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정말이지 철저하게 연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당신들 모두 극단에서 주당 30실링은 최소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키티는 미소를 지으며 웃어 넘기려는 척 했지만 그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당신에게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같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키티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경쾌함 따위를 집어치워버렸다. 모르겠습니다. 당신 곁에 다가가는 것이 소름 끼칠 만큼 당신이 그를 반감으로 가득 채웠는지, 그가 사랑에 불타오르면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내색하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당신들이 이곳에 자살하러 왔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키티는 샐러드 사건 때 그들을 향한 워딩턴의 깜짝 놀란 시선과 파고드는 표정을 떠올렸다. 상추 몇 잎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그녀가 경박하게 말했다. 그녀가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까요? 위스키 소다가 간절하실 테니. 여하튼 당신은 영웅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겁에 질렸으니까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건 확실합니까?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제가 도와드리죠. 제 은밀한 슬픔에 함락되신 건가요? 제 옆 얼굴을 보시고 제 코가 그리 길지 않다고 부디 말씀해 주세요. 그는 생각에 잠겨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파란 눈 속에 심술궂고 비꼬는 표정이 떠올랐지만 강가에 서 있는 나무가 수면에 그림자를 비추듯이 그 속에는 온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키티의 눈에 눈물이 핑 돌게 했다. 여기서 머물러야 합니까? 네. 그들은 위용이 당당한 아치모 밑을 통과해서 언덕을 내려왔다. 그들이 거주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죽은 거지의 시체가 보였다. 그녀의 팔을 잡는 그의 손을 그녀는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뚝 멈춰섰다. 끔찍하지 않나요? 뭐가요? 죽음이? 네. 죽음은 모든 걸 무수리만치 시시하게 만들어버려요. 저희는 인간 같지가 않군요. 그를 보세요. 살아 숨쉰 적이 있다고는 믿기지 않아요. 한때는 그도 언덕을 달려 내려올 때 연을 날리던 어린 소년이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군요. 그녀는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에 목이 메었다.